AI가 하나의 백그라운드 산업이 될 거고요. AI가 그냥 한 번의 랠리로 끝날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열풍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열풍은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우상향을 할 거다. 그 좋은 종목을 찾는 것조차 저는 되게 큰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찾는 종목이 얼마나 높은 확률로 성공에 이르를 건지를 잘 계산해보고 정말 높은 확률인 것들이 내 포트 비중이 많을 때 그때 높은 수익률이 안전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DP님과 오늘 이제 주식 투자, 비트코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워밍업으로 투자 전문가이시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채널이 이제 신사임당 채널을 인수했잖아요. 인수하고 굉장히 암흑기를 좀 겪었습니다. 채널이 잘 안 됐어요. 처음부터 이러는 거 싸우자는 거죠? 안 돼서 제가 잘 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감사하세요. 왜 선물이 안 오더라? 잘 되지 않았던 이유랑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요즘에 또 다시 또 채널이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유 요거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제가 그 신사임당 인수하고 나서도 이제 한번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언제 인수했었죠? 제가 지금 이제 인수한 지 한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고. 벌써 시간 빠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고요. 네, 이게 제가 인수할 때 제가 생각했던 가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인생은 늘 가정대로 흘러가지 않아.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유튜브 막 공부하고 고민해보고 또 심사임당님과 김 작가님 꿀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인터뷰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얘기만 듣고 막 돈 잘 번다 이렇게 생각해서 뛰어들었다가 고기 몇 번 끄덕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가정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가정들이 우선 인터뷰 채널은 어쨌든 컨텐츠를 게스트가 생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MC가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다른 채널들보다 확실히 적을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MC가 교체되거나 빠져도 채널의 타격이 좀 많이 적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우선 가장 컸어요. 제가 생각했던 가정 중에 가장 컸는데 그게 완전 거짓임이 인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저희는 이제 사실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긴 했어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다른 분을 데리고 와서 해보기도 했고 다양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MC가 없는 형태로 인터뷰 PD님이 질문하고 게스트 혼자 나오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하면서 이제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중간에도 또 이제 저희가 잘 안 되면서 또 다른 시도를 했었던 거는 사실 이 시도가 제가 인수했던 가장 메인이긴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현재 경제 채널 자체가 그냥 같은 게스트분들이 이곳저곳 출연하면서 그냥 똑같은 컨텐츠에 돌려막기식의 그런 느낌이 살짝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사실 저는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업그레이드라 함은 경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의 트래픽이 많이 있는 채널에서 조금 더 고퀄리티의 컨텐츠가 나왔을 때 이걸 되게 환영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도 되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돌려받기라 표현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한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폐단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다시 흡수하니까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폐단은 아니지만 어제는 제가 그냥 이렇게 고치면 조금 약간 센세이셔널하게 유튜브에서도 한번 경제 유튜브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틀렸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와서 이제 인터뷰 정말 전문가분들의 인터뷰를 이제 PD님들이 1인칭 시점으로 찍는 인터뷰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알고리즘이 좀 다시 살아나서 요즘에 어쨌든 조회수 잘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지금 조회수는 제가 인수했을 때 조회수보다도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일별 조회수로 치자면 제가 인수했을 때 조회수가 뭐 15만에서 20만 이 정도 사이일 때 인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만 많으면 50만까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인수했을 때 조회수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왔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동안 다른 경제 채널들도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순위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약간 한시름 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느꼈던 한 가지는 이제 저랑 DP님이랑 그다음에 또 다른 유튜버 불란님이 좀 친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DP님이 어쨌든 채널을 원래 100만 넘는 채널을 운영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했을 때 저희가 몇 가지 조언을 드렸어요. 근데 그 조언들을 진짜 무참히 아니다. 김 작가 형, 불나면 그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할까?
방금 말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아 이게 시장에서 어쨌든 먼저 경험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너무 잘하시는 분이지만 굉장히 그게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처음에 뭔가 새로운 콘텐츠 한다길래 반신반의하면서도 근데 그거는 하면 좀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될 수 있다고 이제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네, 제가 적극 반대하셨죠. 네, 근데 적극적으로 하셨잖아요. 전 제가 맞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뭐 투자나 이런 거 하면서 실패도 당연히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되게 중요한 결정들은 맞았거든요. 맞아요. 되게 큰 의사결정들은 항상 맞아왔기 때문에 작은 건 실패했지만 이거는 되게 큰 의사결정이었고 약간 큰 의사결정이 맞아왔다라는 그 관성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역에 있어서의 저의 관점은 좀 전문가의 조언이 더 중요하지 않았었을까. 김 작가님 얘기를 들었다면 한 1년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DP님은 투자자 그리고 이제 사업 쪽도 좀 하고 계시고 이제 유튜버로도 DP라는 채널도 있고 이제 신산내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활동이 보니까 좀 다 약간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가 다르고 각각의 일을 할 때 좀 필요한 역량은 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각각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만나보면 이제 표정이 좀 많이 달라요. 표정. 네, 표정이 아예 달라요. 투자자, 유튜버, 사업가 순으로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유튜버 제일 안 좋아요? 아니요. 투자자가 제일 표정이 좋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가 표정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한참 밑에 사업가예요. 사업가들에게는 약간 그 어둠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다면 투자자 유튜버들에게는 밝은 기운이 몰려와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선 저는 이제 다 성공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만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수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사업가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여전히 지속되지만 투자자와 유튜버 분들은 좀 스트레스가 낮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공한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때 좀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근데 사실 돈이야 뭐 다 너무 잘 버시니까 이게 돈의 관점보다는 이제 표정에서 많이 차이 나고 역량은 사실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반대. 네, 오히려 저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가장 적고 유튜버는 사업이지만 약간 큰 사업보다는 좀 개인 사업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여러 다른 변수들이 제외된 사업이고 사업가분들은 그게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한 역량은 반대의 순위인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표정이 힘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만나면서 느꼈던 점은 우선 첫 번째로 투자하길 잘했다. 그리고 사업가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사실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냐라고 해도 저도 압도적으로 사업이거든요. 투자 쪽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이제 저도 오래되기도 했다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투자는 사람이라는 변수가 내가 혼자 투자를 주로 하니까 맞아요. 그게 없으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경제적으로도 보자면 사업가가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올리는 거거든요.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해야 되는 건 숟가락을 올리고 빼는 이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거지만 사업가는 무슨 사업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그 액션을 다 해야 돼.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유튜버는 이걸 혼자 하면 되지만 사업가는 이거를 정말 많은 직원분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엄청 많아지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이제 그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이만큼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사업 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이제 뭔가 조금 더 보람 있는 부분들은 사업 쪽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자녀가 나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 나중에 직업을 고른다면 네네. 이 셋 중에서 뭘 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서 골라야 된다면 꼭 여기서 사업만 하지 말아라. 힘들다. 투자와 유튜브는 해도 사업가가 되는데 나쁘다가 아니라 힘들다. 너무 어제 한번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그렇죠. 약간 편하게 행복하길 바라는데 이게 너무 존경스러운 일이고 이분들을 저는 정말 우러러 보지만 약간 좀 평탄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랑 유튜버 사업가 측면에서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랑 아까 또 DP님이 처음에 이제 고퀄의 영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제가 말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저 유튜브에서도 사실 이 모든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나한테
뭐 얼마가 남냐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출액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지금 정말 뭐 삼성제 이런 엄청난 회사는 이런 캐파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들은 매출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비용 빼고 남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인 건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고퀄의 영상을 엄청 해서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죠, 지금 많이 맞아요. 보지만 많이 보더라도 비용이 그때 제가 알기로 엄청 많이 나가셨어요. 맞아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가서 남는 게 없으면 결국에 존속이 안 되는 건데 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사업가를 하시든 결국 매출 빼기 비용에서 영업이익 순이익 나한테 결국 남는 게 있는가? 왜냐면 이게 안 남으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좀 그런 얘기는 꼭 들으고 싶은데 어때요?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요새는 사업을 하는 것도 한때 이제 정말 이익을 남기지 않고 사업을 네. 하는 게 또 트렌드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돈이 엄청 많이 풀려 있을 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이익이 남는 회사들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바뀌고도 있거든요. 벤처. 그게 정상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이익을 남기면서 가는 게 정석이고 정말 몇몇 플레이어가 이제 좀 이렇게 막 투자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좀 더 많았었던 시장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다시 잘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투자자, 유튜버, 사업가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실전에서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또 가장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가장 또 큰 돈을 버는 거는 사업가인 아,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끝판에 가면. 맞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존경이라는 말을 쓴다면 그렇죠. 사실 저는 투자자들에게 존경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성공한 투자자들도 존경하기 힘들지만 사실 실패한 사업가분들도 저는 엄청 존경하거든요. 예, 이제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대단하다. 네, 맞아요. 자, 이제 좀 투자 쪽으로 넘어가서요. AI 지금 뭐 엔비디아 $1200 넣고 뭐 AI 반도체 전 세계적인 투자 랠리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투자 심리 언제까지 지속되고 AI 랠리도 뭐 2차 전지나 지난번에 뭐 어떤 것들처럼 다 어느 정도 언제가 되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AI 랠리라고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 건 약간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랠리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되게 작은 업종이었고 하나의 업종이었지만 사실 지금은 인터넷 랠리라는 표현은 어느 누구도 쓰지 않잖아요. 인터넷은 사실 저희의 백그라운드로서 모든 산업에 있는 거고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처럼 AI는 사실 그냥 인터넷 같은 거라서 지금은 막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AI가 하나의 산업처럼 랠리라고 표현이 되지만 지금의 인터넷처럼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는 AI가 하나의 백그라운드 산업이 될 거고요.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산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그냥 한 번의 랠리로 끝날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열풍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열풍은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우상향을 할 거다. 네. 혹시나 그럼 이 중에서 옥석은 좀 어떻게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옥석을 가리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는 사실 이런 랠리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자동차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하지만 이 초창기 때 보면은 자동차의 초창기 시대에도 상장돼 있던 거의 한 1000개에 가까운 그 상장 자동차 회사 중에서 10년, 20년 후에 살아남은 회사가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이 1000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이트예요.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상장했던 정말 많은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이 되거나 살아남은 인터넷 기업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요. 그래서 여기서 옥석을 가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의 케이스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런 초창기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걸 사실 좀 꺼려하긴 해요. 이 옥석을 가리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저같이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의 회사가 되게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이게 이 정도의 초창기에 그 하나의 회사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했다는 그 시점이 사실 나중에 봤을 때는 이상한 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는 라이코스나 야후나 이런 검색이 엄청나다고 생각했지만 구글이 나오고 나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깨닫잖아요. 페이스북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이스페이스가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페이스북이 나오고 나서 이게 아니라고 판단이 바뀌게 되고요.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이후에는 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저는 이들이 기반을 다지는 거를 보고 투자하는 게 사실 저의 그 투자 방법이고 이렇게 한 발짝 좀 늦게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AI가 막 광풍이 분다고 여기에서 무조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AI가 과연
야후인지 구글인지 라이코스인지 네이버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는, 계속 판단해 보다가 이거는 네이버나 구글이다라는 판단이 들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AI 대장하면 엔비디아, 그다음 소프트웨어에서는 MS, 뭐 이런 몇 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아닐 가능성이 항상 그러니까 굳이 50대 50에서 뭐가 더 높냐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아닐 가능성에 베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싶어서 정말 여러 번 봤는데 사실 손이 잘 안 나가요. 왜요? 지금처럼 그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공급이 적었을 때 이 기업의 경쟁력과 수요와 공급이 맞았을 때의 경쟁력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다르죠. 네. 근데 지금은 수요가 너무 폭발하고 공급이 받쳐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산업에서 경쟁자가 없어요. 무조건 경쟁자는 경쟁자 나오거든요. 생기죠. 분명히 수요와 공급은 맞춰질 거고 경쟁자가 나올 텐데 이때 엔비디아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안 돼요. 적어도 경쟁자들이 나와서 엔비디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이 들고 나서야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먹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은 저는 그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엔비디아가 나쁘다가 아니라 판단하기 이르다. 이 수요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것까지 판단할 때 되면 네. 이미 주가는 우리가 손으로 될 수 없는 영역이 와 있는데 그때 가서 뭐 좋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누가 말 못하냐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하지만 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경제적 해자가 있다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네이버나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구글이 탄생했잖아요. 그 뒤에 투자를 하고 과연 늦었을까요? 그때 투자를 해도 엄청난 수익을 벌었거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모든 기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보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 전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가 아플 수 있지만 그 배가 아픈 것만 좀 참을 수 있다면 그냥 사고 나서의 수익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건 정말 가감 없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DP님은 2022년부터 지금 2024년 상반기 성공 투자, 실패 투자 요거 종목 좀 이제 편하게 얘기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네네. 좀 그거 왜 샀고 왜 팔았고 어떤 것들을 확인했고 이런 거 투자 인사이트 좀 공유해 준다면요. 제가 지금 여기 한 2년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2년 전이 이제 202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종목 하나를 말했다가 네. 욕을 지질나게 먹었어요. 뭐이겠죠? 그때 제가 넷플릭스 사라고. 그래서 지금 촬영했는 날짜를 확인해 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2022년 한 3월 정도일 거예요. 네. 아마 한 3월 중순 이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때 제가 넷플릭스를 사라. 이제 아마존은 전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넷플릭스를 사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별의별 댓글이 다 달렸어요. 2022년 6월 6월이었네요. 24일. 예, 6월. 넷플릭스 사라고 했다고요? 네, 그때 제가 넷플릭스를 사라. 그때 제가 그 인터뷰에서 제가 두 개를 말했어요. 뭐야? 하나가 넷플릭스였고 네. 하나가 비트코인. 근데 둘 다 제가 말한 뒤에 다 반토막 났어요. 아스로판에는 몰아넣었네 사람. 네, 진짜 나의 그 징크스는 깨지지 않는다. 사실 저의 징크스는 제가 사고 나서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회사가 단 하나도 한두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은 제가 일정 수준 이상 사고 나면은 30% 이하로 다 떨어졌어요. 반토막도 많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틀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말한 기준으로는 둘 다 한 2배 정도 됐고 저점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좋게 얘기했는지 얘기해 줘야죠. 네, 우선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떨어질 때 계속 사고 있었어요. 네, 떨어질 때 당연히 계속 사고 있었고 지금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다행히 그때 말했던 종목들 덕분에 이제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저의 메인 종목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 종목들을 샀느냐?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왜 샀느냐?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의 OTT하고는 조금 더 상황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했어요. 치열했죠. 네, 그 당시에 디즈니, 맞아요. 뭐 여러 개 막 치고 올라온다. 네, 막 피콕도 나왔고 HBO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경쟁이 엄청났고 한국에서도 뭐 웨이브부터 시작해서 티빙, 왓챠 경쟁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때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가장 큰 요인은 그거였어요. 우선 드라마나 이런 할리우드 영화 시장을 보면 이게 되게 자본주의 싸움이거든요, 생각보다. 컨텐츠는 하나하나의 작품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 개의 작품은 결국 투자한 비용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요. 투자를 많이 할수록
좋은 작품이 나올 확률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도 수많은 제작사들이 있었다가 5개로 통일된 게 이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 정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이 감당할 투자- 수 있는 회사가.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부을수록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오는 이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5개로 모아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도 이거는 OTT에서도 다르지 않다. 네. 분명히 여기서도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 오리지널 싸움으로 가고 있고 컨텐츠에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년 전에도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 넷플릭스가 단연 1위였어요. 디즈니하고 퍽스가 합병하기 전 기준으로 1위였고 합병을 해도 거의 비슷했지만 어쨌든 그때 2위긴 했고요. 비슷한 수준까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는 엄청난 돈을 쏟고 있었고 경쟁사들은 그만한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절대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컨텐츠적인 측면에 있어서 넷플릭스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이제 고용을 할 때 다른 제작사들은 OTT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웨이브, 티빙, 왓챠 한국에서만 플레이가 되잖아요. 해외 뭐 디즈니 플러스가 글로벌로 있다고 하더라도 몇 군데 안 되고요. 뭐 피코크, HBO 미국 중심으로 플레이가 되거든요. 넷플릭스가 유일하게 글로벌로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같은 돈을 주더라도 감독과 배우는 같은 돈을 받으면 넷플릭스에 출연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나를 어디서 더 알릴 수 있느냐에서 그러니까 감독과 배우가 돈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얼만큼 유명세를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가 여기는 중요한데 가면 전 세계로 가는 거고, 네. 여기는 어느 국가에 한정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을 받아도 무조건 넷플릭스였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이어도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 점이 사실 가장 저에게 그 중요한 요소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 땡겨와 보면 이거는 정말 뭐 이렇게 제 가정이 맞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신사임당을 인수할 때 가정들은 다 틀렸지만 이게 넷플릭스를 투자할 때의 가정들은 다행히 다 맞아서 역시 지금은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사실 돈을 뭐 조금 줄이는 이런 행보도 있었지만 그것도 좀 지금은 다른 경쟁사와의 점유율 차이가 벌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1, 2위 간에 다시 이제 넷플릭스를 제낄 만한 업체가 없군요. 네, 전혀 없어요. 이 경쟁 우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이 경쟁 우위를 만든 방법도 되게 재밌어요. 우선 가장 큰 건 뭐냐면 넷플릭스는 시작할 때부터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트리키한 건데 사실 내가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취소 못하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사람의 마인드거든요. 네. 하지만 취소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정책을 후발주자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넷플릭스는 엄청난 콘텐츠가 쌓여져 있고 후발주자는 기껏해야 대박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유저들은 어떤 형태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냐면 넷플릭스 하나는 무조건 가게 되고 왜냐면 여기 컨텐츠가 계속 나오니까 다른 것들은 구독했다가 취소했다, 구독했다가 취소했다가. 구독했다가 이 컨텐츠 하나 보고 취소했다가 구독했다가 컨텐츠 하나 보고 취소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OTT들은 이런 취소율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지표가 뭐냐면 해외는 여전히 이제 뭐 토렌트나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보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 그 불법으로 보는 컨텐츠 순위에 넷플릭스 컨텐츠가 아예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보는 컨텐츠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보지 않아요. 그냥 넷플릭스는 그냥 제대로 본다는 거지. 네, 넷플릭스는 어차피 그냥 하나는 내가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그냥 돈 내고 보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경쟁 우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2등 주자와 격차를 벌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약간 그 가족끼리 공유하는 그거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도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좋은 시각이어서 긍정회로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제 시각에서 이 전략을 조금 분석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넷플릭스는 또 특이하게도 이렇게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처음부터 패스워드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패스워드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 언제든 취소하게 만들었지만 취소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패스워드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이 공유되어 있으면 5명 중에서 1명만 보고 싶어도 이거는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게 만들었지만 취소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거를 후발주자들도 여전히 똑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이 후발주자들을 제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들고 온 게 이 공유를 점점 없애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전략을
후발주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넷플릭스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없애버렸을 때 후발주자들은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따라가면 가뜩이나 높은 취소율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는 아까 말한 대로 이 5명의 공유로서 처음에 취소를 잡았지만 지금은 컨텐츠로서 취소를 못하게 잡고 있고 이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취소율이 확연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모두 다 가족끼리 한 계정을 쓰고 있던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인당 한 계정으로 바뀌지만 경쟁사들은 여전히 가족끼리 한 계정인데 이조차도 컨텐츠 하나만 보고 빠지는 체리피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력은 점차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력이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잘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봤었던 제가 넷플릭스의 긍정적인 면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오면서 점점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넷플릭스 648달러네요. 네. 언제 파실 건데요? 이건 뭐 워낙 글로벌 전문이니까 편하게 여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DP님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아, 저는 안 팔 생각입니다. 아, 계속? 네, 계속 팔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만약에 이게 만약 800달러 찍었다 칠게요. 800달러 찍고 이제 급락해서 600달러, 700달러 내도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제가 경쟁사들과 이기고 있고 또 하나는 TV에서 OTT로 넘어오는 이 두 가지 트렌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재무제표가 됐건 뭐가 됐건 전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게 이제 꺾이는 순간 이제 그렇죠. 매도를 할 수도 있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케이블 TV가 하다가 OTT로 넘어오는 이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시점이 분명히 OTT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발견된다면 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경쟁사들이 사실 저는 지금으로선 논리적으로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2년 전보다 지금은 더 안 되고 앞으로는 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발견된다면 그때는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정말 더 좋은 기업이 제가 발견을 해서 넷플릭스보다 수익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팔 수는 있겠지만 넷플릭스가 별로다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기준으로 팔기엔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지 않는 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800달러다 1000달러다 이런 기준으로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방금 한 사실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DP님과 저희 술자리에서 네. 제가 유튜브 막 조언을 했잖아요. 제 말을 안 들었잖아요. 아, 그죠. 아. 그래서 채널 약간 좀 말아먹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잖아요. DP님이 그 술자리에서 저한테 넷플릭스 사라고 겁나 얘기했거든요. 맞아. 제가 안 샀어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었어야 맞아.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넷플릭스 너무 올랐다. 다른 건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상관없다. 사라. 그 뒤에 2배가 훨씬 더 올랐잖아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또 물어봤어. 얼마 전에 종목을 또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때도 제가 넷플릭스 괜찮다. 여전히 괜찮다. 네. 또 답변이 뭐였죠?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 다른 거 추천해달라. 맞습니다. 이러다가 항상 놓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가 비트코인이에요. 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을 추천한 이유는 뭐죠?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저는 2017년부터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폰지 스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지 않았다가 이제 한 3년 전 정도부터 다시 이제 긍정론자로 바뀌었어요. 2020년. 2019년, 20년 이때부터 이제 긍정론자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사실 전 세계 이제 인터넷 금융 산업을 뒤흔든 기업이 두 개가 있다면 사실 하나는 페이팔이고 하나는 스퀘어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는 잭 도로시와 일론 머스크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비트코인 반대론자였다가 한 명씩 긍정론자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고민을 해보자. 저 천재들은. 저 천재들과 내가 의견이 다르다. 금융에 관련돼서. 둘 중에 한 명이 병신이면 누가 병신일까? 당연히 나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폰지 스킴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다시 리셋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긍정론자로 이제 3년 전에 바뀌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있다가 이제 다시 뭐 조금 뭐 사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긍정이었던 이유는 사실 비트코인 요새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 제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저는 뭐 이게 화폐가 될 거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화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화폐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이거 진짜 화폐가 되면 저는 모든 사람이 이걸 하면 바로 화폐에서 없어져요. 뭘 할 거냐면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하나와 비트코인으로 동시에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저는 아이폰을 비트코인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은 30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잖아요. 30일 동안 주가를 볼 거예요. 비트코인의 주가를 보고 비트코인이 오르거나 횡보한다. 그럼 그냥 살 거예요.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환불할 거예요. 이러면
오르면 무조건 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는 물건이 다시 비슷한 금액으로 팔 수 있는 무언가의 상품을 비트코인으로 사서 환불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 등락폭을 보고 환불을 하거나 사서 현금으로 바꾸게 되면 비트코인이 오르면요. 사서 바로 현찰로 바꾸면 이득이에요. 말씀드리니까 더 화폐가 될 일은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르면이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락에 따라서 근데 이거 뭐 저 어디서 본 적은 없어요. 이 전략을 할 거라고는. 근데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거 듣고 나면 많이 이걸 할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화폐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등락이 있는 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저 이제 투자도 이제 알비트리지 같이 차익 거래를 좀 많이 하는데, 이건 완전 차익 거래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걸 화폐로 사용하는 순간, 저 같은 차익 거래하는 사람이 엄청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 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화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등가 교환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등락이 심한 순간 이 등가 교환이 무너지거든요. 환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화폐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 플러스 알파지만 그냥 디지털 골드에서 그냥 더 플러스 되는 정도? 네, 그 이상으로는 전혀 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디지털 골드만으로도 충분하다. 디지털 골드만으로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런 시가총액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그보다 더 설명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DP님은 금 ETF처럼 비트코인 ETF에도 그 시총이 되게 커질 거라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적어도 저는 금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금의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이 채택된다면 금보다는 당연히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아직 뭐 10배 이상 남아있죠? 10배 이상도 나중에는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 시기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꼴에 있어서는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코인에서는 비트와 이더리움만 좋게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는 뭐 당연히 뭐 그때마다 좋은 건 있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만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나면 사실 이 알트코인에 대한 생각도 그전과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면 이 돈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하지만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비트코인은 되게 힘들거든요. 무언가를 하기에. 그러면은 약간 알트코인으로 바꾸면서 여기서 다른 일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약간 조금 더 좋은 시선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긍정적으로 보여진 이후에는.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코인들을 바라보기엔 가장 커다란 단점이 존재해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디지털 골드로서 저희의 인식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머지는 이런 상품보다는 조금 더 기술에 가깝거든요. 근데 기술은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고 진화해요. 실제로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가격이 싼 뭐 솔라나나 되게 많은 애들이 나오고 솔라나가 나오고 나선 더 싼 애들도 나오고요. 근데 이 빠르게 기술이 발전되고 나면 이전 거는 뭐 아직 이더리움이 쳐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로서 바라봤을 때는 제가 이 트렌드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걸 봐야 되고 실제로 이 기술이 정말 생산적인지 현실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블록체인이 나온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실에서 뭐가 그렇게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뭐 하고 있다고들 얘기하지만 적어도 저 정도로 관심 있는 사람도 느끼고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이외로 넘어가기에는 사실 뭐 허들이 조금 있다. 그럼 비트코인만이 가진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비트코인만 가진 경쟁력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트코인으로 대박난 사람이 적어요. 네.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은 분명히 이걸로 엄청난 대박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원자재가 아니라 그냥 모든 투자 자산의 범위로 봤을 때 투자자와 투기자가 함께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화폐나 디지털 그러니까 골드 2.5로 그러니까 골드 2.0을 원하던 되게 많은 자산들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엄청 많은 것도 있었지만 공급이 많은 것과 플러스로 이게 되게 단기간에 급등함에 있어서 이걸로 엄청나게 대박이 난 일반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렁임들이 되게 급격하게 나오면서 공급이 같이 오면서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너무 다행히도 암호화폐 뭐 다른 암호화폐도 어느 정도는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너무 다행히도 이제 출렁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적당히 대박난 사람들은 많지만 엄청나게 대박난 사람들은 중간중간 다 털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투자자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올타임 하이에 거의 가까운데 이 직전의 올타임 하이였을 때보다
뭐 구글 트렌드나 이제 다른 그 검색 조회수로 보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거든요. 예전에 고점이었을 때는 주변에서 모두 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뭐 기관들이나 이런 오히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지 일반인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맞아, 하고 요즘 있진 별로 않거든요.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예전보다 투자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투기자들의 비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저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이 디지털 골드로 나아가게 되게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면 이들도 역시 투기자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몇 명이 이 자산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되게 큰 리스크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아까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몇 명의 사실 실제로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몇 사건을 거쳤을 때 과거로 백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과거로 백한다는 말은 그 사이에 있었던 트랜잭션이 없어진다는 뜻인 건데 내가 어떤 좋은 수익을 내고 어떻게 하더라도 몇 명의 의사결정으로 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디지털 골드를 꿈꾸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기반이 아닌가. 이거는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을 더 바라봐야 되는 상품이 되는 거고 그러기에는 아까 말했던 이 기술의 진화를 바라봐야 되는 또 다른 형태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비트코인과 나머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피님은 혹시 지금 어차피 넷플릭스 빼고는 다 모르니까요. 비트코인 빼고는 주식으로는 뭐 국내 해외 다 합쳐서 몇 종목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한 종목 살 때면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를 사나요? 저는 지금은 사실 제가 네.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에 해외여행 다닌다 바쁘시더라고요. 늘 무슨 해외 어디 가 있고 아니 사업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파이어족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지 않은 지는 사실 몇 년이 되긴 했어요. 맞아요. 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익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좀 줄이겠다라고 판단을 한 이후에 제가 그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저는 5종목에서 10종목을 거의 한 70% 이상을 해외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뭐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인덱스도 어느 정도 이상 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아 있고요. 인덱스라면 혹시 어디? S&P 500. S&P500. 저는 한국은 인덱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냥 반도체 ETF고요. 그러니까 인덱스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한국 코스피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될 부분이고요. 멈추고 미국의 SPY나 네, QQQ를 차라리 QQQ가 훨씬 낫죠. S&P 500나 QQQ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낫고요. 지수를 하나. 지수가 어느 정도 이상 제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수, 코인, 이제 넷플. 네. 여기까지. 이 세 개 사실 뭐 그렇게 몇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도 사실은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제가 떨어질 때 좀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인덱스의 비중도 높고 했지만 제가 되게 열심히 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옛날에 지금 5에서 10종목 있으면 지금은 한 5개에서 한 7개? 지금은 이제 뭐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4-5종목이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진짜 같아요. 몇 개 안 하시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수는 종목이라 말할 수는 좀 힘드니까. 저는 근데 지수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포함해서. 종목이라 생각하고. QQ가 아닌 SPR을 사는 이유는 그 S&P 500를 사는 것과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사실 똑같아요. 그냥 제가 화폐로 가지고 있기에는 화폐라는 거는 디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되는 자산이고 사실 뭐 한 5, 60년만 갖고 있어도 90%의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바보 같은 결정이고 그럼 나의 자산의 되게 많은 부분을 어디에 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저의 바잉 파워를 그러니까 구매력을 지킬 수 있는 자산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기에는 S&P 500가 가장 좋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도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럼 지수라든가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대표적인 걸 딱 사다 보니까 고민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종목을 살 때는 사실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에도 맞아요. 종목이 많고 해외에도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좋은 종목 찾는 방법이나 종목 선정할 때 뭘 좀 많이 보세요? 아까 질문지에도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지은 것 중에서 이제 최근 주목할 만한 시장 이슈, 뭐 선거, CPI, 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안 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정보를 취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노이즈가 너무 많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크로 정보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기업을 여러 개 찾으려고 고민하는 것도 되게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넷플릭스 같은 종목을 하나 찾았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는 만큼 비중을 높이고 여기에
오랫동안 꾸준히 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 되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람들이 진짜 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러면은 너무 논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2년 반 전에 나왔을 때 넷플릭스를 말한 것과 지금 말한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같은 팀으로 2년 동안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조차 저는 분기 보고서도 거의 보지 않거든요, 그동안. 그냥 뭐 연간 보고서 정도만 보면서 그냥 내 팀이 맞았네 정도만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오래 들고 가잖아요.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한 5%씩 20개 투자해서 열심히 한 것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집중 투자했으니까. 네, 집중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이 회사가 잘 될 때 얼마나 잘 될 거냐, 이 회사가 얼마나 가슴 뛰게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잘 될 확률이 얼마나 높냐. 왜냐면 잘 될 확률이 낮다면 내가 너무 무서워서 포트의 비중을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의미 없는 수익이 되겠죠. 네, 이게 200% 나도 5%에 200% 나봤자 10%거든요.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잘 될 확률이 높은 거에만 베팅한다면 이게 가슴 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 회사는 1년에 20-30%밖에 성장 안 하더라도 이거를 예를 들면 그 잘 될 확률이 무조건 100%라서 100%를 가져갔다면 연에 20-30%는 되게 쉽게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 좋은 종목을 찾는 것조차 저는 되게 큰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찾는 종목이 얼마나 높은 확률로 성공에 이르를 건지를 잘 계산해보고 정말 높은 확률인 것들이 내 포트 비중이 많을 때 그때 높은 수익률이 안전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높은 확률로 성공하는 거를 찾는 팁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2년 반 전에 드리고 지금 드렸을 때 제가 넷플릭스에 대한 보고서를 본 적이 없지만 감히 말하건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분석하지 않거든요. 제가 넷플릭스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저는 항상 카페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OTT와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네. 우리나라 국민도 OTT,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서 보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보는 것과는 좀 다르죠.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해서 보면서 왜 내 핸드폰에는 나는 넷플릭스가 깔려있고 디즈니는 깔자마자 깔고 무빙만 보고 지웠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무빙만 딱 보고 지웠지만 이거를 투자자 관점에서 내가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보고 넷플릭스가 하는 전략을 여기에 잘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산업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되게 관심 있는 산업이어야만 사실 이게 가능한 건데 이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2년 반 전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분명히 제 논리에 공감하셨던 분들은 엄청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넷플릭스를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때 저를 믿고 넷플릭스를 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50% 떨어지는 걸 견디지 못했을 거고요. 확신이 없으니까. 네, 50%를 떨어지는 걸 견디지 못하고 지금 2년 동안 갖고 가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2차 전지도 있었고 뭐 되게 많은 섹터들이 10배, 20배 뛰는 동안 넷플릭스는 얼마 뛰지 않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률을 분명히 다 잡아먹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2차 전지 뛰는 동안 2차 전지를 단 한 번도 분석해 본 적이 없거든요. 2차 전지를 분석하는 그 노력이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잘 아는 넷플릭스가 있다면 이 종목을 내가 확신에 가득 찰 때까지 한번 보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확신에 가득 차셨다면 그 종목을 떨어지면서 사시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면 사실 이 2년 동안 적어도 저만큼의 수익률이 나왔을 거고 저만큼의 수익률이 나왔다면 이건 되게 큰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수익률을 지속한다면 사실 뭐 경제적 자유는 되게 금방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잘 아는 종목을 조금 더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정말 비중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 저 수익률이 400%예요. 400%인데 삼성전자 수익률은 이제 좀 얼마 전에 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뭐 20, 30이었나 했는데 수익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삼성전자가 높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살 때는 삼성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비중을 세게 실었고 엔비디아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비중을 내가 확실하다 생각하는 걸 얼만큼 실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에 저는 진짜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개를 하시면서 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김 작가님이 삼성 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집중 투자해서. 그러면 근데 매수 매도 타이밍은요? 그러니까 매도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지금도 듣고 그때 2년 전에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사는 사람이 있고 할 텐데 언제 이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씀하신 핵심의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그렇죠. 뭐 그 말을 들었을 때 언제나 다 사도 되고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잖아. 아니요,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언제나 다 사야 돼요. 그 가치가 종속된다면. 네, 이거는 뭐 심리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냥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은 사실 같은 의사결정이어야 돼요.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함은 지금 당장 산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는 것과 같은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은 저는 2년에 어느 구간에서도 샀을 거란 뜻이에요. 지금도 필요하다면 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의미인 거겠죠. 네, 안 지금 파는 거니까. 네,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당연히 이래야만 해요.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네. 예, 논리적으로는 보유는 무조건 매수랑 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제 근데 그 넷플릭스가 이제 디피니 말씀하신 뜻대로 지금 왔지만 네. 그렇지 않고 주가가 그때 반토막 뭐 30% 어쨌든 났으면 더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젠가는 손절을 해야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 넷플릭스가 어땠다면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어땠다면 손절을 했을까라고 돌이켜보자면 이제 넷플릭스가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에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제가 뭐 2년 전에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크게 강조돼서 넷플릭스의 근간이 흔들린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 파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저는 투자자의 관점보다 그냥 소비자의 관점이에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이런 거 전혀 없을 거예요. 뭐냐면 넷플릭스에는 볼 게 없다 라는 게 유지된다면 지금도 어느 누군가에겐 유지되거든요. 하지만 넷플릭스에는 볼 게 없다라는 게 어떤 형태로 유지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넷플릭스에는 볼 게 없지만 디즈니 플러스에는 볼 게 있다? 이제 팔 시기죠.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요거 하나 빼고는 다 볼 게 없고 넷플릭스는 볼 건 없지만 그래도 있어. 이게 다른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넷플릭스를 본다 함은 경쟁사들 대비 보는 거지 이거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아까 엔비디아를 말씀드렸을 때 경쟁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분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경쟁자를 보지 않은 이 기업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아까 말이 이제 조금씩 더 이해됩니다. 네, 넷플릭스를 디즈니 플러스나 왓챠나 웨이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넷플릭스 볼 게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럼 너 디즈니 플러스나 티빙에 볼 거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보단 낫지라고 모두 다 대답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유지돼야 돼요. 이게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정말 팔식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를 거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넷플릭스에 빠져 있어야 돼. 내가 정말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 더 AC 올라오자마자 보고 막 이런 사람이어야만 이제 이게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게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아예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는 그 사이에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줄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이 제가 말했던 거와 위반되지 않느냐는 숫자만 보는 투자자로서는 알 수 없는 거고 소비자로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은 투자자는 사실 투자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투자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좀 형처럼 보이네요. 또 유튜브 얘기할 때는 항상 약간 위에서 이제 디피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뭔가 이제 고수의 투자에. 그렇죠. 좀 일어서서 할까요? 제가 지금 말씀 아까 했는 거에서 한 가지 확인을 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그러면 좀 뭔가 지수가 아니더라도 종목에 투자할 때도 장기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나 단기 투자가 좀 더 적합한 거겠네요. 아니요. 전혀. 한국 시장도 꼭 그렇진 않나요? 네, 저는 이게 한국 시장이냐 아니냐는 아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에 상장됐느냐 그리고 어디 베이스에 있느냐는 그냥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맥스가 정해져 있는 거지 이 성장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 성장할 수 있는 폭은 한국으로 제한이 되겠죠. 아무래도 한국 기업 중에서 글로벌로 나가는 기업들은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한국 기업 중에서 글로벌로 나가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최대치는 글로벌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한국 기업 중에서 내수 기업이라면 최대치를 내수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최대치가 다를 뿐이지 결국 장기 투자하는 관점이나 투자 자체는 저는 아예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실제로 글로벌로 나아가는 한국 기업들이 전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보시면 저는 충분히 해외 기업보다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팁 조금만 주고 가신다면
어떤?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나 K푸드나 뭐 컨텐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K가 붙으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점점 그 대상이 한국이 아닌 거죠. 네. 거기서 한번 힌트를 주셨으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식 투자한 지 이제 20년 되셨죠? 저 20년이 넘었죠. 정확히 21년 됐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분들의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거 좀 있는 것 같아서 주변에 이제 슈퍼개미나 뭐 자석뉴스 대표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하죠? 에고가 강하세요. 공감합니다. 네, 내가 어떤 의견이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와 내 의견을 고집할 때 그 선을 잘 지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만 맞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저는 되게 실패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내 의견을 굽히지 않아야 할 때 펄렁이는 사람도 되게 실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목을 선정하거나 되게 그 베이직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되게 귀가 열려 계시다가 일정 수준 이상 본인의 리서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귀를 닫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화를 할 때 되게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논리적으로 내 말이 맞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도 설득이 안 되네? 라는 기분이 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집해야 될 때, 고집 안 해야 될 때를 좀 구분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내 고집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엔. 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심상래 채널도 운영하시고 또 주변 개인 지인분도 만나보고 할 테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타이밍을 너무 재요. 그렇죠. 예.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김 작가님한테 넷플릭스를 몇 번을 추천드렸어요. 그만하세요, 저한테. 괴롭히러 나왔어요. 근데 이게 거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회사를 말했을 때 초보 분들과 초보가 아닌 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막 떨어진 걸 추천한다. 초보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지. 이제 좀 싸져 있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오래된 거를 추천한다. 초보분들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이제 올라갈 것 같다. 반등한 걸 추천한다. 초보분들 다 싫어하세요. 하지만 고수분들은 그거를 반등한 걸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간 걸 오히려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초보분들 중에서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거에 타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정말 좋은 기업일수록 펀더멘털이 좋고 정말 좋은 기업일수록 떨어졌다가 사는 기회는 거의 벌어지지 않거든요. 올라가는 거를 그냥 잡고 살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타이밍을 재고 너무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그냥 일반적인 행위 자체가 저는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진짜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을 열심히 보고 귀를 닫았을 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을 때가 오히려 본인의 시간도 더 아낄 수 있지만 투자 수익률도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리 얘기해 주셔서 제가 주변에 이제 투자자분들 보면 그 중에서도 DP님이 되게 이제 원래 심리적인 게 늘 안정적인 사람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지 않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도 그랬던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혹시나 DP님은 심리가 무너질 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이 뭐 난다고나 하면 그럼 그때 때는 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되게 마음 편히 투자하시는 것 같아. 맞아요. 저는 되게 마음 편히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음 편히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딱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한 번의 경험에 있어서 내 생각이 맞았다라는 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본인의 생각을 좀 더 밀어붙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회사 하나가 잘 되는 건 사실 운의 영역이 엄청 크거든요. 제가 아무리 넷플릭스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넷플릭스를 100% 담지 않는 이유는 저는 회사가 성장할 때는 논리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논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비논리적인 부분으로 회사는 망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적어도 포트폴리오를 3개 이하로는 가져가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3개 이상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해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7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은 논리적으로도 대부분의 그런 그 리스크들은 해칭이 되고요. 근데 이 첫 번째 경험은
한 종목이거든요. 이 한 종목은 사실은 좀 운이에요. 이 운으로서 내가 분명히 100%를 담았지만 이 회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나는 잘 참았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 라는 이 한 번의 그런 경험이 믿음이 생기겠죠. 네, 되게 중요한데 잘하시는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국에선 많지 않으세요. 한국에서도 잘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장기 투자라고 했을 때 저처럼 장기 투자의 기준이 5년 이상을 보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장기 투자의 기준을 뭐 1년, 2년, 3년 정도를 보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1, 2년은 단기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있고 그 성공 경험이 장기 투자에서 이루어졌을 때 저는 저처럼 심리적인 안정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는 운에 달려 있는 거라 좀 비기너스 럭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DP님이 아까 지수, 코인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한 5에서 7개 정도의 뭔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요거는 그럼 최근 1년, 2년 사이에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뭐 지수와 뭐 코인과 넷플릭스 정도는 아예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네, 나머지는 그래도 뭐 한두 개 정도가 네, 그렇죠. 바뀐 정도. 네, 맞아요. 자, 그러면 DP님 이제 저널 투자자 21년, 그 다음에 신사임당 채널도 운영하시고, DP라는 개인 채널도 운영하셔서 개인분들도 만나보시고, 영상으로도 만나 뵐 텐데, 정말 주식 투자 배우면 잘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초보자들 공부하면 정말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수많은 영상과 책들이 나왔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개인들의 투자 실력은 과연 높아졌는가?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방법이 저는 아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신사임당을 인수하면서 네. 이렇게 그냥 돌리는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았었던 이유도 사실 이렇게 여러 정보를 한 번에 뿜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인가? 그렇죠.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이게 유튜버에게는 되게 좋은 방향성이지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오히려 저는 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해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투자 방법은 사실 시간도 여유 있는 상태에서 돈도 버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투자 방법은. 이거 제 개인 투자 방법과 아예 정반대의 투자 방법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투자를 공부하는 방법이고 이 공부를 정말 뇌 없이 지속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투자를 못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컨텐츠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컨텐츠는 분명히 엄청 좋은 컨텐츠들이거든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 컨텐츠들이 너무 쏟아지고 있다는 게 나쁘다는 거지 맞아. 컨텐츠의 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컨텐츠의 쏟아짐을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많은 거를 흡수하시는 건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안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전 그래서 지금 한 달에 거의 보통 평균 한 90개 정도 올리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그걸 90개 정도 올리는 거의 기준이 유튜브에서 24시간 내에 알림이 가는 기준이 3개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이상은 유튜브에서 정책상을 생각했을 때 한 개인이 그 채널을 구독해서 받아보기에 부담스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더 많은 영상을 찍어내면,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기본적인 촬영 장비라든가 임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높아질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 또 활용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뭔가 여기까지도 이미 많은데, 사실 한 달에 90개도 많은데 이걸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시청자한테.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요즘 좀 가끔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김 작가랑 신사임당 정도만 보시면 컨텐츠 수도 적절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투자로 성공하신 DP님, 투자 원칙 어떤 거 가지고 계시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식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슴 뛰는 종목을 찾지 마시고 내가 이것만큼은 내 소비자의 경험으로서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걸 찾으셔서 거기에 좀 비중을 높이신다면 저는 지금 하고 계시는 투자 방법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 방법만 더 적용해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오늘 뭐 직접적인 투자 종목에 대한 건 여쭤본 적이 없는데, 현금 1억 원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조금만 힌트 좀 주고 가신다면요.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에 3분의 1씩 나눠서 해도 한 분이 어디죠? 넷플릭스, S&P, 비트코인 네, 이렇게 나눠서 해도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뭐 말하기 귀찮아서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해도 정말 좋은 것들에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해도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뭐 꼭 어렵게 해야지 수익이 더 잘 나오는 거는 맞아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혹시나 저희 시청자분들 개인적으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오랜만에 이게 출연을 했는데 이제 저번에 제가 그 넷플릭스를 추천하고 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역시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하면 이제 과거에 그래도 언급됐던 종목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각오하고 나온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는 생각보다는 이 종목을 말했을 때 제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 논리를 2년 동안 정말 지속했는지, 그리고 지속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제가 2년 동안 시간 동안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논리적인 걸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김작가 TV도 계속해서 좀 지속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김작가 TV가 지속 가능해야 신사임당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무조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사임당 채널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신사임당 채널 한번 구독하셔서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그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전업투자자 DP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